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CJ그룹 인적성 검사에서 파트 1 언어와 관련된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길자한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오늘 이 강의는 CJ그룹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에게 파트 1 언어와 관련된 이 파트에서 도대체 어떤 유형이 출제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획, 제작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고 난 후에는 이런 유형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 유형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어렵다는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확신을 얻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의 이슈는 2019년에서 CJ그룹의 인적성 검사 문제 유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시 시험장에 들어가신 분들이 엄청 큰 당혹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알았어. 그래서 그 변한 유형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변화한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새로 변경된 CJ그룹. 원래 CJ그룹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단어 관계 유형이 엄청 까다롭게 나왔던 문제 유형이었어요. 뭐 한자 성어부터 고유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이제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CJ그룹과 관련된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도 꽤 많이 출제됐었죠.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다, 복불복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 어쨌든 그 유형이 싹 없어지고 새롭게 문단 배열이라는 요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CJ그룹 말고 다른 그룹들의 인적성 검사를 함께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문단 배열 나 알고 있어 라고 해서 사실은 작년에 시험 보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고 단어가 없네? 근데 문단, 이건 뭐 풀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CJ그룹으로서는 대단히 큰 변화를 맞이했다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원래는 어휘, 그런 어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독해가 엄청 큰 강화가 이루어졌구나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셔도 좋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독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적성의 가장 기본적인 독해 문제 유형들이죠. 주제 문제입니다. 주제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 글의 가장 핵심되는 요소를 찾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주제라던가 표제와 부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두로 변주되긴 하지만 결국은 핵심을 잡는 요소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빈칸 추론. 빈칸 추론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되게 줄일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빈칸 추론이 오늘 제가 준비한 예제에는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빈칸 추론은 사실 앞뒤를 집중하시면 되거든요. 그 문단 혹은 앞뒤만 집중하셔도 여러분이 얼추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푸시면 너가 한 말이 그 말이야 라고 약간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내용 일치불일치,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뭐 추론, 이런 유형들이 기본적인 요소들이 쫙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언어 추리에 해당하는 거, 뭐 논리 퀴즈라던가 명제라던가 참 거짓이라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어 추리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출제되고 있는, 그래서 구조를 판단하는 이게 이슈가 첫 번째는 단어가 빠지고 문단 배열이 들어왔다는 게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뭐였냐면 지문이 엄청 길었대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이제 에듀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교재를 개발하고 이러면서 시험을 보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정보도 서치하고 이런 과정에서 본 결과, 어떤 정보를 얻은 결과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신 분들이 엄청 당혹해 했던 게 문제 유형을 바꾼 거,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 긴 지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의 한 페이지에 그냥 한 지문이 탁 출제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긴 지문이 나오면 사실은 문제가 2개, 3개 들어가면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그렇게 긴 지문에 문제가 딸랑 하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쵸. 시간 안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인적성 검사는 기본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이 첫 번째이긴 하지만 엄청 당혹감을 느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단어에서 조금 시간을 줄이고 뭐 여기에서 좀 시간을 투자해야지라는 계산을 하고 들어가셨는데,
되는데 이게 막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아셨으니까 긴 지문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여러분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파악하는 건 뭐냐? 가나, 다라, 바가 있거나 혹은 마까지가 5문단이나 6문단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얘네가 어떤 식의 구조를 띠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인 거죠. 가 다음에 가가 서두고 나다, 라가 본론이고 마가 결론인지 얘네가 직렬인지 병렬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단 순서 배열, 그러니까 얘네가 호흡으로 봤을 때 섞여 있다면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순서가 맞는지, 그리고 보기가 어떤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체 글의 흐름, 문맥적인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글의 수정, 이 수정 같은 경우는 어휘 어법 요소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요소들은 챙기셔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문제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더 바뀐 게 좋아 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난 그전이 더 좋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CJ 그룹은 이제 뭐가 강화됐고 독해가 강화됐고 지문이 길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정답을 고르는 연습을 하셔야겠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 유형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다음 글의 각 문단을 요약한 내용 중 본문에 없는 것은, 자, 요약이라 함은 결국 요약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군더더기를 빼버리고 핵심만 남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와 가장 연결이 있어요? 그죠? 결국은 주제와 연결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각 문단의 주제에 해당하는 게 있니 없니? 라고 묻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약한 내용 중 본문에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 문단의 요약한 내용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푸셔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문단별로 끊어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문단 하나 읽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소고, 다음 문단 읽고 확인해서 소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주제 플러스 내용 일치 플러스 약간 그런 믹스형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볼게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짧은 기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이 글은 뭐구나?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국가 내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 세대의 은퇴로 여가 시간과 경제적 여건을 갖춘 엔터테인먼트 소비 고객 기반이 더욱 확대되었다. 또 연이어서 외적으로는 K-팝 열풍 등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지금? 뭔가 눈부신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배경 같은 거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여러 다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인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D가 더 중요하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벌어지는 소득은 꾸준히 증가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지금 우리 산업은 대단히 주도하고 있고 되게 큰 성공을 거둘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위기 아니고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거는 좀 차츰차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번을 소거했어요. 이렇게 푸시면 되죠. 그렇죠? 물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망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결합 서비스 및 정형 요금제 등으로 단위 콘텐츠 가격이 하락하였고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내요. 아직까지 불법 콘텐츠 시장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들의 동기가 저하되는 게 사실이다. 또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모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망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뭔가 부정적인 내용을 했는데 하락했다. 그리고 뭔가 창작들의 동기가 저하돼 불법 콘텐츠가 있었다. 계속 위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은 경쟁력 있는 소비층들이 꾸준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저변을 넓혀주고 있지만 인구 증가율 감소 등 다양한 원인으로 비롯되는 미래 소비층의 급격한 감소는 결국 산업 성장에 제동을 걸 것이다.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주도하고 있어. 앞으로도 되게 큰 산업이 될 건데 그런데 안 좋은 요소들이 이렇게 있어 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안 좋은 요소들을 얘기하는 산업의 위기를 우리가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소거했고요. 저야 다 이렇게 말로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어때요? 두두두두
속어, 두두두두 속어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죠. 계속합니다. 인구 증가율 감소나 한국 콘텐츠 모방에 대해서는 당장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해도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디지털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충분히 몸짓을 불릴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대책이 없다고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몸집을 불릴 수 있다. 디지털된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등 콘텐츠가 모바일 디바이스 및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으로 폭넓게 소비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소비자들도 멀티 채널, 엔스크린트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 익숙해짐에 따라 무궁무진한 성장의 기회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속어죠. 계속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비디오, DVD 등 전통적 콘텐츠 시장은 급격히 붕괴되고 온라인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기반으로 하는 VOD 콘텐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VOD 플랫폼 등의 가격 정책이나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는 재빠른 발전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경향이 있다. 향후 앞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요구를 예측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정답 몇 번? 4번이죠. 사실 난도가 높은 유형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제가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모의고사에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유형에 가장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선천적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글을 좀 늦게 읽어 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좀 빨리 읽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만약에 단기간에 그게 어렵다고 하신다면 좀 빨리 풀 수 있는 정답이 빨리 구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그 다음에 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사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방법은 내용일치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도 사실은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내용일치 문제는 지문이 길면 이렇게 이제 곧 주제 문제를 제가 또 다루게 되겠지만 주제와 달리 내용일치, 이렇게 문단별로 요약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든 지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모든 지문을 읽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주제처럼 뚜루루루 이렇게 읽을 수도 없고 가로 뚝 이렇게 읽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에 되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방금 한 끊어 읽기예요. 끊어서 읽고 확실하게 체크해서 속어. 끊어서 읽고 확실하게 속어. 그럼 이렇게 접근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시간 절약 물론 중요하죠. 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냐? 운이 좋으면 첫 번째, 두 번째 문단까지만 읽어도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문단별로 잘라서 읽고 내려가기 때문에 절대 전체의 내용에 헷갈리지 않아요. 사실 시간이 많이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읽고 나서 선택지 봤는데 이거 어디 있더라 헷갈리네 또 읽고 같은 지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시간의 소요거든요.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문단별로 읽으면서 문단별로 끊어서 읽으면 절대 헷갈리지 않죠. 그래서 무조건 한 번을 읽으면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어 읽는 것을 연습하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처음에 하면 되게 루즈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다만 여러분이 좀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겠다까지. 자. 표제와 부제입니다. 결국 주제를 찾는 문제죠. 제가 아까 앞에 있는 문단별로 요약한다는 거다던가 아니면 내용일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지문을 여러 번 읽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헷갈리는 게 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은 사실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좀 독해를 하실 때 여러분의 피로감이 엄청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독해의 피로감이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독해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감이 엄청 큰 유형인데 거기에 비해서 주제 찾는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독해에 대한 피로감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일치는 하나 문단보다 막 되게 세세하게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얘는. 핵심만 보면 돼요. 핵심이 뭔데? 글이라는 건 여러분 핵심 하재라는 게 존재합니다.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는 게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이 핵심 하재를 딱 찾으면 다이렉트로 그냥 주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하재가 뭔데?
그 핵심 화제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떠하라는 거야? 어찌하라는 거야? 라는 판단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문제는 핵심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모든 문단을 되게 꼼꼼하게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강약, 중간약 이러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는데 핵심되는 단어만 체크 하면서 내려오시면 돼요. 그럼 핵심되는 단어가 뭔데? 반복되는 거죠. 화제라는 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문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읽고 있는 대부분의 지문들은 전문가들이 쓴 글이에요. 저는 보통 글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전문가들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글을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고급지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글이 되게 수려해 보이고 조금 체계성 있게 수루수루 읽혀지려면 반복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 혹은 어떤 단어를 비유하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핵심 화제가 되고 그 핵심 화제는 주제가 되는 것이죠. 되셨습니까?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떻게 강약, 중간약 읽는 건지, 왜 그래서 얘가 피로도가 낮은 것인지 볼게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보통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원리를 만드는 이는 누구일까? 여러분, 하기는 이거는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글에서 물었어요. 물었으면 그 대답은 이 글의 엄청 중요한 요소이거나 혹은 주제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그 원리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세종대왕, 집현전 학자, 당연히 학에 연결됐던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왜 우리는 한글의 창제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할까? 이 사람 지금 뭘 물었어요? 한글의 창제자가 누군데 그 원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야? 세종이야? 집현전 학자야? 너 제대로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이 글은 결국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한글. 한글은 누가 창제했는가죠. 결국 그게 뭐예요? 주제겠죠. 그렇죠? 계속 가봅니다. 놀라운 사실은 상당수의 현직 국어 선생님들조차 한글은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창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이 사실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학계에서 집현전 협찬설이 맞서고 있기는 하지만 홍민정음 전공 학자가 가운데 친제설을 부정한 이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협찬설이 있고 그러니까 함께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친제설은 뭐예요? 혼자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협찬설은 설조차 성립하기 매우 어려운 매우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얘기했죠. 누가 만들었어? 원리가 누군데? 누가 만든 거야? 얘는 아니라고. 친제. 세종이 혼자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협찬설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로 보나 훈민정음 관련 학문적 맥락적 진실로 보나 성립하기 어렵다. 한글은 언어학점뿐 아니라 철학, 음악, 수학 등 다양한 관련 학문에 전통한 천재가 지속적인 오랜 노력 끝에 만들 수 있는 문제이다. 결국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훈민정음, 한글, 그거에 대한 협찬설, 친제설 이런 것들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공동연구로는 창제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집현전 학자들이 참여하는 창제요 새로운 문자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도운 것이다. 그랬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세종대왕이 계속 또 반복하는 단어도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쵸. 친제설의 또 다른 표현이죠. 가장 강력한 근거는 세종대왕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뭐예요? 강력한 근거에 대한 얘기죠. 그럼 이건 어때요, 여러분? 독해의 필요도가 엄청 낮은 거예요. 자세하게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강력한 근거에 대한 두루두루두루두루. 이게 내용일치였으면 여러분 엄청난 많은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이 끊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선택지를 먼저 확인을 하셨을 거고 이게 있어? 있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으셔야 하기 때문에 피로감이 막 올라가거든요.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읽지 않을 거죠. 마치 랩하면서 읽듯이 두루두루두루 읽으시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세종실록 기록에도 친제 사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정리하면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들었다.
는 기록은 세종시를 처음 나오고 뭐 동국, 정웅, 홍무, 정운, 역홍, 직해, 종사슴 등에도 나온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증거는 계속해서 뭔가요? 친제, 세종이 직접 만들었다는 친제설에 대한 근거 뚜루뚜루뚜루뚜루라고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에 의해 창제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협찬설이 아니라는 점 자체가 역사적 사실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곧 후민정음 해례본 기록에서도 집현전 학자들의 일부만 창제 후에도 도운 것임을 명명백백 밝히고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 뭐라고요? 후민정음 누가 만들었어? 한글을 누가 만들었어? 그 원리는 누가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집현전 학자가 같이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니야, 이건 친제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룩두룩두룩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눈치를 엄청 잘 채고 그리고 이런 독해 관련된 주제 문제와 관련된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한 두 번째 문단까지 읽고 그리고 아마 끝에 정도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정답을 구하셨을 거예요. 왜? 이 글은 보통 여러분 글 앞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나타나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탁 눈치를 채고 착 내려가는 거죠. 그렇다고 어느 날 세종대왕이라는 대천재가 하늘에서 떨어져 혼자서 이 엄청난 발명을 해치웠다는 것은 아니다. 역사가 세종대왕을 만들었지만 세종대왕은 후민정음을 통해 그 역사를 다시 썼다는 것이다. 세종대왕이 아무리 대천재성을 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조선 왕조의 개국과 왕의 신부로서의 위치가 아니었다면 창제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가 세종대왕을 만들었다는 맥락과 세종대왕이 단독으로 한글을 창제했다는 사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새로운 얘기가 없잖아요. 앞에 있는 얘기에서 그냥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봅시다. 한글 창제에 대한 얘기예요. 한글 창제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한글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그게 그거죠. 똑같은 얘기죠. 여기까지 쭉. 그러면 주역에 대한 얘기 맞죠? 누가 만들었니? 라고 묻고 있잖아. 가정 아니고 주체 맞고 사람 맞고 숨겨진 이야기 아예 아니죠. 이렇게 접근. 가끔 독해와 관련된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선생님 1번하고 3번 중에 헷갈리는데 결국 3번을 했는데 틀렸고 어느 날은 1번에서 맞았고 혹은 1번하고 3번하고 헷갈렸는데 늘 전 실수를 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건 실수 아니에요 여러분. 1번하고 3번 중에 헷갈리는데 3번이 이래서 아니고 1번이 이래서 맞아 라고 하는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이 사실은 수학과 관련된 거, 우리가 수리와 관련된 거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고 모른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시거든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독해, 특히 언어와 관련된 지문은 여러분이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요. 그리고 친숙하기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이 얼마나 모르고 자기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죠. 1번과 3번 중에 맨날 헷갈린다. 자기는 두 개 중에서 맨날 헷갈리는데 늘 실수를 한다. 이 실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실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실력이 거기까지일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다는 걸 언제 인지하실 수 있냐면 매력적인 오답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제자들은 무조건 정답 하나와 매력적인 오답 하나로 구성돼요.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정답 하나와 매력적인 오답 두 개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어쨌든 간에 정답 하나와 매력적인 오답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무조건 두 개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오답인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다면 그게 실력인 거예요. 계속 헷갈린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언어를 못 하시는 거죠. 독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거부터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래서 아니고 뭐가 이래서 맞는지를 구분하는 연습 중에 하나가 가장 뭐냐면 기본적인 연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어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언어는 여러분 수리는 숫자잖아요. 똑같이 언어는 단어가 맞고 단어가 틀리고 이래요. 보세요. 얘는 가정이 아니어서 틀린 거예요. 얘는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어서 틀린 거예요. 주역, 주체, 사람은 맞는 거죠. 그러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 주역이요? 이거 창제를 한 사람의 세종하고 집현전 학자를 함께 묶은 거예요. 와가가 나오면 여러분이 미친 듯이 집중하셔야 돼요. 과라는 건 무슨 말이냐? 와, 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글은 투톱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화의 포스터로 보신다면 두 명의 배우가 서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 글이 투톱 라인의 글이라고요.
그리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명확하게 야 누가 집천 비편던 학자들이랑 같이 만들랬어. 이거는 세종대왕이라는 대천재가 혼자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과부터 여기까지가 싹 다 틀린 거예요. 그쵸? 과정 이건 안 봐도 되고 그래 주체 중에 세종대왕의 친제와 집현전 협찬이 지금 뭐예요? 싸우고 있다. 그건 나쁘지 않죠. 친제설과 협찬설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17%는 세종대왕 25% 집현 일단 포인트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어떤 근거로 가지고 왔는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제시된 근로는 알 수 없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제가 진짜 실력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해설을 쓸 수 있으면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쓰실 거예요? 17%와 25%라는 퍼센테이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가 제시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언어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가끔씩 일단 정답이 3번이고 가끔씩 감으로 푸신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언어만큼 논리적인 녀석이 없습니다. 무조건 모든 정답과 모든 매력적인 오답의 근거는 제시문 안에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배경 지식 물론 있으면 좋지 없어도 풀 수 있어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없어도 제시된 글로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구성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된 글을 바탕으로 근거를 찾아서 맞아, 틀려. 어디가 틀렸어? 요게 틀렸어. 라는 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으면 여러분 게임 끝인 거예요. 여러분은 언어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요 연습이 들어가셔야 돼요. 3번 같은디? 3번이겠지. 왠지 느낌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푸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푼 게 아니라 그건 뭔 거예요? 찍은 거죠. 찍은 거예요, 여러분. 왠지 느낌이 3번 같아. 난 느낌이 참 좋네. 난 언어의 감이 좋은가 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정말 헷갈릴 땐 어떡해? 그때도 감으로 할 거예요? 그 감을 찍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확신 있는 실력을 키우시기 위해서는 이게 왜 아닌지, 왜 맞는지에 대한 확신을 키우시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기 어려우셔도 여러분이 계속 그런 식으로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연습을 하다 보면 이래서 이거는 내가 헷갈리는데 이건 이래서 아니고 이건 이래서 맞으니까 이건 명확히 정답이 3번이야 라고 지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쾌해요, 여러분. 아까 틀린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생각 안 하셔도 되잖아요. 사실 언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약간, 뒤가 막 그렇잖아요. 뭔가, 찝찝한데, 저게 맞나, 틀렸나, 이런 것들이 많은, 유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게 실력이다. 언어 추리 가볼게요. 언어 추리 중에 요 유형 같은 경우에는 논리 퀴즈죠. 논리 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문과 해당이 되는 건데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끔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냐. 한계가 있죠. 빨리 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런 유형도 엄청 빨리 파악을 하셔서 빨리 푸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니어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일정량의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조건에 맞춰서 뭔가 표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하셔서 거기에 넣어봐야지 명확하게 정답이 나오고 여러분의 찝찝함이 없고 명쾌하게 이거야 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줄이느냐? 내가 헷갈리지 않고 딱 보자마자 요거는 표 이렇게 그리자. 이거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자. 라고 명쾌하게 탕탕탕 나오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 유형을 접하셔서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요런 거는 요렇게 그리면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이거는 이 표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표가 칸이 몇 칸이면 되겠다. 라는 걸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으면 연습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김대리는 서울, 강주, 대전, 대구, 부산 5개 도시로 1일에서 13일까지 13일간 출장을 간다. 우리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1일부터 13일까지. 김대리의 출장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하루에 한 도시만 방문할 때 반드시 옳은 것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주, 대구, 대전, 부산, 대전, 서울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5개의 도시 그리고 13이라는 확실한 조건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실은 논리, 언어, 추리 이런 것들은 조건문 같은 경우는 문두부터 여러분이 정말 자세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표를 그려야 될까? 빠밤 이렇게 일단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럼 한번 봅시다. 확실하게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확실한 정보부터 여러분이 표기하는 게 가장 명확하죠. 좋죠? 그럼 보세요. 광주가 첫 출장지며 2일 동안 머무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광주 하는 거죠. 여러분 뭐 광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구에서 3일을 머무르고 다음날 대전으로 간다. 그러면 대구, 그 다음에 대전 이런 식으로 가는 구성이라는 거죠. 대전이 며칠일지는 모르겠지만 대구, 대전 이런 구성이라는 거죠. 부산에서 5일간 머무른대요. 근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5일이래요. 대전은 마지막이 아니래요. 서울도 마지막이 아니고 하루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대구가 지금 여기는 대전도 아니고 대구는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대구, 대전이니까 대구는 마지막에 올 수 없는 거예요. 대전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강주도 아니니까 당연히 마지막은 뭐밖에 안 남았어요? 부산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1, 2, 3, 4, 5 여기까지가 뭔 거예요? 그렇죠. 부산이죠. 부산하고 이제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일들이 있는데 일단은 대구 다음에 서울이 하루래요. 그러면 대구는 3일이고 그러면 대전이 지금 1, 2, 3, 4, 5, 6일이 남았는데 3일, 4일이니까 얘는 2일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대구, 대전, 서울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서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울, 대구 이거 여기서부터죠. 서울, 대구, 대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요 표를 확실하게 그렸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는 껌이죠. 가볼게요. 이거 7일에 대전에 머무른다. 7일에 대전에 머문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서울하고 난 다음에 대구, 대전, 서울이든 서울, 대구, 대전이든 대전은 늘 7일에 머무르고 있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죠. 물론 나머지도 왜 아닌지 여러분이 표만 보셔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 퀴즈는 빨리 푸는 법, 빨리 표를 그려라. 빨리 그림을 그려라. 빨리 조건문에 맞춰서 쭉 경우의 수를 찾아라. 그리고 들어가라. 어쩔 수 없어요. 단계별로 필요합니다. 독해를 하면 글을 읽어야 하는 거와 같은 이치인 거죠. 다만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문들을 확인하고 조건문의 어떤 스타일을 확인하고 빨리 표를 그리고 제일 먼저 잡을 수 있는 것부터 넣어라. 여기 같은 건 어떤 거? 강주가 1, 2, 부산이 마지막 5일. 이것만 딱 잡아도 사실은 되게 빨리 구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자, 명제로 가볼게요, 여러분. K는 사과를 먹지 않으면 치즈를 먹을 수 없대요. 그럼 어떤 구성을 띌 수 있어요? 사과를 먹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부정이죠. 치즈를 먹을 수 있대요. 치즈를 먹는 경우에는 그럼 치즈를 먹는다고 하면 고기를 먹을 수 없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돼요? 그죠? 사과를 먹지 않으면 치즈를 먹고 치즈를 먹으면 고기를 먹을 수 없네. 요런 구성을 우리가 띌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사과를 먹어야 된대요. 사과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이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야 되니까 우리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요? 그죠? 대우명제를 떠올려야 되죠. 그러면 넘겨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고기를 먹으면 치즈를 먹을 수 없고 치즈를 먹을 수 없다면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정답을 몇 번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죠. 고기를 먹기로 했다. 치즈는 안 먹기로 한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고기를 먹음으로써 사과를 먹거나 치즈를 먹지 않음으로 해서 사과를 먹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대우명제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이제 조금 기초부터 여러분이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문단표현입니다. 빠밤.
문단별 요소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문맥,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선택지는 가장 큰 힌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바탕으로 뭐부터 읽을 건지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죠. 물론 선택지 중에는 가나, 다라, 마 이런 식으로 시작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엄청 쉬운 거예요. 결국 뭐만 확인하면 되니까 첫 문단이 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마찬가지 요소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가, 다, 마 중에 첫 문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의 가장 큰 요소는 뭐냐면 첫 문단을 찾으라 라는 거예요. 사실 배열 문제는 첫 문단만 찾아도 거의 50% 이상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첫 문단으로 올 만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첫 문단으로 올 만한 게 이제 얘기를 해 드려 볼게요. 일단은 저는 보통은 깔때기 구조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깔때기 구조가 뭐야? 깔때기 구조라는 건 뭐냐면 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에서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는 구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에서 되게 구체적인 내용. 그러면 뭐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라면 그러면 시작할 때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냐? 단어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요즘, 뭐 현대사에는, 최근, 최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혹은 예화를 나올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그리고 예화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죠.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죠. 내가 요즘 뭐고 혹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을 바탕으로 어떤 핵심어를 제시하고 그 핵심어를 바탕으로 구체화하는 식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큰 거부터 시작해서 작은 식으로 간다.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된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K-팝으로 시작해서 BTS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구성이 뭐냐? 하재를 주어로 제시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하재 자체를 주어로. 아주 특이한 경우가 되지 않는다면 하재를 핵심 하재를 주어로 제시합니다. 주어로 제시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가 물론 은는은 보조사지만 은는 이런 식으로 하재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강조했던 문답법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한글의 원리를 만든 사람은 누군데? 누구니? 이런 식으로. 세종대왕이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결국은 답에 해당하는 게 주제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도 있을까요, 여러분? 신문 기사라면 기사에다면 리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왠지 신문 기사인 것 같다. 육하 원칙이 나오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리드부터 나오는 거죠. 리드라는 게 그거예요. 육하 원칙. 뭐 몇 년도, 뭐 언제, 뭐 누가, 뭐 CJ 그룹이 인적성 검사에서 새로운 유형이 발견되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체화되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있죠. 통념을 얘기하고 그걸 반박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통념을 얘기하고 보통 사람들이 이거 생각하는데 근데 아닌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죠, 여러분. 맞는데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이런 유형들이 있겠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가볼게요. 인간의 유전병은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제시된 게 뭔 거예요? 인간의 유전병으로 시작된 거죠. 인간의 유전병은 대략 3,000여 가지로 짐작된다. 그러나 그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밝혀낸 것은 단순한 유전병 100여 가지에 불과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다는 특별한 증세와 관련된 염색체 또는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보고들이 있지만 그 실험 결과들은 분명한 사실로 입증될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에서는 각 세포의 형질이 어떤 상황에서 특정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정보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들에 있다. 따라서 유전 정보를 적정한 발현이 되는 세포의 형질을 결정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봐요. 얘는 인간의 유전병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특별한 증세와 관련된 염색체 또는 유전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얘는 유전자는 이러한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유전자부터 시작해야 되죠.
아까 선생님 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부터 구체화된다면서요. 그쵸? 구체화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K-팝으로 시작해서 BTS로 가는 경우는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BTS에서 여러분 갑자기 커진다? 그건 없어요, 여러분. BTS에 대해서 구체화됐다면 거기를 이렇게 멤버별로 자른다거나 아니면 1집부터 2집까지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지를 먼저 제시하는 유형에 해당되는 거죠. 먼저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유전자부터, 그러니까 핵심 하지를 먼저 제시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생된 유전병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하재를 먼저 제시를 한 후에, 그러니까 얘는 포괄적인 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전혀 새로운 얘기로 시작해서 뭔가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하재를 먼저 제시를 하고 난 후에 그거에 대해서 파생된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유전병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유전병부터. 그럼 우리가 아이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자꾸 아이돌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역사의 흐름에 따라 간다던가 아니면 어쨌든 간에 아이돌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뭔가 퍼져나간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유전병 얘기하고 특별한 증세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갑자기 유전자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유전자는 이라고 먼저 얘기하는 게 원래는 맞겠죠. 그래서 따라서 유전 정보의 적절한 발현이 세포의 형질을 결정하며 생물의 형질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형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파생되는 게 일반적으로 맞겠다. 그럼 마로 가는 거죠. 각 세포의 형질이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 특정하게 나타나려 하는 정보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에 들어있다. 따라서 유전 정보의 적절한 발현이 세포의 형질을 결정하며 생물체의 형질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형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생물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유전 정보가 인간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지능 그리고 성격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끌어내었다. 유전자 연구는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의 도움은커녕 피해만 주므로 도태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극단적인 우생학 때문에 한도가 주춤했으나 최근에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열등한 유전자가 있으니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아. 너는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야. 라고 해서 뭔가 비판을 받아서 좀 도태됐다가 요즘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대요. 그 다음에 간지, 란지. 그러니까 선택지가 엄청 중요하죠. 가를 봤더니 인간의 유전병은으로 시작됐고요. 라는 인간과 유전자의 관계는 여러분 유전병으로 와야 돼요. 유전자로 와야 돼요. 그쵸? 유전자로 와야죠. 이런 거 우리가 꼬리 물기라고 합니다. 어떤 하지를 제시하고 그 하지를 그대로 꼬리 물어서 내려가는 식이죠. 이게 두 번째 팁이죠. 뭐예요? 선택지가 첫 번째 팁, 두 번째는 꼬리 물기. 어떤 단어가 연결되는 거.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뭐 괴테가 어떻게 얘기했다. 그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단과 이 문단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죠. 이런 꼬리 물기, 짝꿍 찾기 이런 것들을 엄청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하신다면 문단 배열 문제는 되게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만약에 혹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문단을 모르겠어 할 수 있거든요. 얘도 될 것 같고 얘도 될 것 같고 가능성이 엄청 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꼬리 물기 하는 문단의 세트를 먼저 확인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마하고 라는 엄청난 세트야. 그럼 선택지에서 마, 라가 연결된 거를 일단 확인하고 나머지를 소거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나 진짜 모르겠다. 막 너무 문단이 많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끝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방법도 있어요. 약간 문단 내용을 읽어보면 이거는 끝에 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끝에부터 치고 올라가서 소거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유전자로 시작해서 유전자는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다시 배열 문제는 뭐라고요? 그쵸. 첫 문단을 찾는 게 엄청 중요하고 첫 문단을 바탕으로 꼬리 물고 꼬리 물 때 여러분이 큰 힌트로 작용할 수 있는 게 핵심 하재일 수 있고 혹은 접속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꽤 괜찮은 비율로 정답을 고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문단 배열 요소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유형 중에 하나인 뭐예요? 이제 어휘, 어법 유형들이 나오고 있죠. 어휘 중에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냥 뭐 하면 돼요? 맞아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부분만. 그냥 부분만 보시면 되니까 지방이 빠져나갔다. 지방이 이탈했다는 표현은 잘 쓰지 않죠. 뭐라고 해요? 지방이
뭔가 감소됐다라는 식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겠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뺀다, 감량한다. 즉 먹는 양을 먹는다. 어떤 먹는 양이라 그랬으니까 섭취한다. 나쁘지 않죠. 요요 현상에 반드시 생긴다. 요요 현상이 발생한다. 괜찮죠. 피하 지방을 없앤다. 제거한다. 괜찮죠. 이런 어휘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요소들은 어떻게 뽕뽕뽕뽕 그러니까 발췌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도 크게 무리 없는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휘하고 어법 같은 경우는 약간 필요한 이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푸시다가 막히는 경우에는 찾아보시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아무래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강의는 한 강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내용을 전달을 못해드리는 게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설지 엄청 꼼꼼하게 돼 있거든요. 해설지 참고하시고 아니면 검색을 해보셔서 추가를 하시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단 구조 문제 그것도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이 쭉 읽고 나서 문단을 스스로 그려야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단 구조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거 역시도 선택지를 제일 우선으로 큰 힌트로 삼으셔서 문제에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예제 파트의 문제들 모두 다 다루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은 유형을 다루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셔서 여러분의 모의고사에 잘 적용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유형별로 푸는 방법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주제 문제 어떻게 풀라고요? 그쵸. 반복하고 있는 하재 찾으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어휘가 맞고 어휘가 틀리고 이 단어가 맞고 이 단어가 틀리고 이런 것들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일치 문제라던가 요약하는 문단을 확인하는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독해의 피로도가 높다.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읽으셔야 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문단별로 문단 잘라서 확인해서 소구하고 나머지 키워드를 확인하시면서 소구하고 이렇게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단의 순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선택지가 가장 큰 힌트가 될 것이다. 첫 문단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짝꿍 찾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접속사가 여러분에게 큰 힌트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구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선택지가 엄청난 큰 힌트를 될 거라는 거. 제가 지금 뚜루뚜루 얘기하고 있는 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시험을 치시고 난 후에 그때 에듀리에서 봤던 그 무료 강의 엄청 도움이 많이 됐었지 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너무나 영광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에게 투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 길전이었습니다.